제가 준비한 내용은 딥시크 프리뷰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딥시크 모델에 대한 간단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공유를 드릴 때 딱 다른 데 가셔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어느 정도 아는 척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전달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인데 너무 무겁지 않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슬라이드들은 많은 부분이 이제 그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연구실에서 리뷰한 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자면 먼저 최근에 이제 딥시크사에서 모델을 하나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서 많은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게 이제 많이 접해보신 딥시크 R1 모델입니다. 많은 분들이 딥시크 모델이라고들 이제 부르시는데, 딥시크는 사실 회사의 이름이고, 모델은 딥시크 V3 또는 딥시크 R1 이런 식으로 뒤에 이제 버전 같은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모델 시리즈들은 크게 이제 딥시크 V3라고 하는 베이스 파운데이션 모델이랑 그다음에 R1이라고 하는 튜닝된 학습된 모델이 있는데요. GPT에서 나온 이제 O1 모델이랑 성능은 거의 유사하지만 훨씬 더 적은 비용과 GPU 리소스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이제 어필을 많이 했던 것이 딥시크 R1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딥시크 R1 모델이 어떤 방법들을 썼길래 성능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볼 생각인데,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은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어디 가서 써먹어야겠다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딥시크 R1은 그 이전에 위에 있듯이 딥시크 V3나 V2 이런 것들을 파운데이션 모델로 갔는데요. V2에서부터 이제 딥시크사는 효율적인 모델 구조나 방법론들을 개발하는 데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적용된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뭐 멀티헤드 레이턴트 어텐션이라던가 MOE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적용이 되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후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V2에 이어서 V3 모델이 나오면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나 뭐 기타 강화 학습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GPU 학습을 하는 뭐 파이프라인이라던가 이런 기법들이 여러 개 추가되면서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모델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양의 GPU랑 시간을 써가지고 학습을 했는데요. 2048대의 H800 GPU를 써서 56일간 학습을 해서 671 빌리언을 갖는 커다란 파운데이션 모델이 학습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2048대 GPU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아마 이제 GPT-4나 이런 다른 모델들을 학습한 리소스의 양을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GPT-4의 경우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약 2만 5천 대의 A100 GPU를 가지고 90여일간 학습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딥시크 V3 모델은 굉장히 적은 리소스를 사용한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시크 V3 모델에 적용된 기법들을 먼저 볼 텐데, 일부는 다른 모델에 적용이 된 거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일부는 또 그러한 것들에서 조금씩 변형이나 메모리 효율성 면에서 향상이 일어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 멀티헤드 어텐션은 딥시크사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최근에 발표되는 모든 LLM 모델뿐이 아니고 자연어 처리를 하는, 심지어는 이미지 처리를 하는 모델들에서 사용되는 어떤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런 것의 기본 근간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것에 뭐 관심을 기울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이 어텐션 기법 또한 인풋으로 들어온 토큰 또는 각 단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단어들이 서로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는지를 수치화해서 계산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뭐 The Shetland sheepdog is so affectionate 이런 예문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단어들이 서로 얼마나 어텐션을 기울이는지를 계산하는데, 이 계산은 여기에 있는 부호에서 볼 수 있듯이
닷 프로덕트라고 하는 내적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내적은 저희가 뭐 선형대수나 다른 이제 수학 관련된 과목에서 들어보는 것들인데, 내적은 주로 이제 두 값 사이의 유사도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 단어들을 가지고 내적을 한다는 것은 각 단어들 간의 관계의 유사도를 수치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어텐션 기법에 쓰이는 방법인데, 여기에 왜 멀티헤드가 붙냐라고 하면 각 헤드들마다 이제 서로 다르게 웨이트를 저희가 초기화를 해주게 되는데, 웨이트는 여기서 학습 가능한 어떤 수치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각각의 헤드들이 갖는 웨이트들의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인풋이더라도 각각의 헤드를 통과할 때마다 서로 다른 어텐션이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헤드를 통과하게 되면 이 어텐션은 문장 타입에 좀 집중을 하는 어텐션이 학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헤드를 통과하면 명사에 집중을 하거나 또는 관계 그 자체에 집중을 하는 그런 어텐션이 되도록 학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제 많이 연구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런 멀티헤드 어텐션은 이 매트릭스 연산의 구조적 특성상 메모리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애니메이션 같이 이미 계산된 값들 또는 토큰들에 대해서 어텐션 값들이 재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메모리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KV 캐시라고 하는 어떤 캐싱 기법이 연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KV 캐시 기법은 많은 모델에서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시크 모델에 적용된 멀티헤드 레이턴트 어텐션이라는 기법은 이 앞에서 본 저희가 멀티헤드 어텐션을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만드느냐에 초점을 맞춘 기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구조에 계속해서 리소스적인 부분이라든가 컴퓨테이셔널 그 컴플렉시티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으로 나오는 결과 또는 이제 KV 캐시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시도들인데, 대표적으로는 이 그룹드 쿼리 어텐션이라고 해서 어텐션으로 나온 쿼리들을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메모리 공간을 좀 줄인 방법이 있고, 여기 그림에서는 두 번째 피규어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저희가 많이 들어본 메타의 라마 모델에서 사용되는 방법이고, 여타 다른 LLM 모델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더 차원을 축소시켜서 하나의 레이턴트라고 하는 벡터로 프로젝션하는 시도를 했었고, 이러한 방법이 나쁘지 않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KV 페어가 나오는 여러 가지 아웃풋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의 레이턴트 벡터까지 이제 근사를 시키면서 많은 부분에서 효율성을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레이턴트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떤 모델들이나 방법론들에 대해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벡터 형태의 레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적용된 것들은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MOE라고 해서 Mixture of Expert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요. MOE는 최근에 이제 많은 모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법입니다. 모델 내부에 이제 MOE 레이어라고 하는 모듈을 만들어 놓고, 이를 이제 각 인풋에 대해서 어떤 엑스퍼트를 사용할지를 라우팅하는 레이어를 또 둡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보시는 FFNN이라던가 소프트맥스를 통과하게 되는데, 소프트맥스는 레이어의 특성상 아웃풋이 이제 어떤 확률적인 수치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률 값에 따라서 어떤 엑스퍼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인풋이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이 라우팅하는 메커니즘을 이제 MOE라고 하고, 이 MOE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모델을 커다랗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레이어를 놓지만, 이 MOE 레이어를 통해서 라우팅을 하게 되면 특정 레이어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레이어는 액티베이션 시키지 않아서 계산 복잡도를 많이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최근 연구되는 LLM에서는 거의 다 적용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 텐데,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LLM 모델을 학습을 할 때는 워낙 파라미터 수도 많고 이제 모델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싱글 GPU로 학습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연구하는 조직이나 회사들은 멀티 GPU를 가지고 이런 GPU들의 병렬 연산을 통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냥 GPU 리소스를 묶어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모델의 어떤 레이어는 어떤 GPU에서 연산하고 또 어떤 레이어는 몇 번 GPU에서 연산하고 이런 것들을 각각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연구가 진행이 됐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특정 레이어가 어떤 GPU에 할당이 되고 하다 보면 이 왼쪽 상단이나 아니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회색으로 처리된 이 아이들 메모리 타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자들은 이런 것들을 또 그냥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GPU를 최대한 쥐어짜내서 노는 메모리 없이 사용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러한 아이들 메모리를 극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여러한 방법들이 연구가 되었고 그 딥시크 V3에서 사용된 방법은 맨 아래에 보이는 하나의 GPU에 두 가지 레이어를 동시에 할당을 해서 순방향이랑 역방향으로 이제 할당 각각 하고 학습을 동시에 진행해서 아이들 메모리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딥시크 V3 이후에 딥시크 R1 모델을 학습할 때 또는 이 학습된 모델을 추론할 때 쓰이는 방법론입니다. COT라고 해서 Chain of Thought Prompting인데 이것도 역시 최근에 많이 화두에 오르는 그런 모델이고요. 어떤 것이냐면은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리즈닝을 하는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리즈닝을 하는 기능이 있는 그런 모델들은 다 이 COT 프롬프팅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생각을 체인으로 묶어서 여러 번 생각하게 하고 추론하게 하고 그리고 그 추론 과정을 검증하게 해서 답변의 정확도라던가 모델 전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인데 이러한 COT 프롬프팅은 추측할 수 있듯이 학습 과정에서 쓰이는 방법은 아니고요. 실제 인퍼런싱 할 때 쓰이는 방법이고 왜냐하면 프롬프팅을 이렇게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딥시크사에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모델이 인퍼런스를 수행할 때 특정 토큰 이상의 이제 사용량이 되었을 경우에 wait, let's rethink 이런 식으로 뭔가 모델한테 좀 강제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한다거나 잠깐 추론을 멈추게 하는 특정 프레이즈들을 넣어서 모델이 토큰을 이제 비효율적으로 써서 계속 제너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답변을 정확한 시점에 생성하도록 좀 유도를 해주는 그런 기법들을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고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모델을 사용하기도 하고 학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COT 프롬프팅은 말씀드렸듯이 리즈닝 기법이 있는 모델들이 적용하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처리 과정이 조금 더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건 이제 그 강화학습에 사용될 개념들인데 보통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과 강화학습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SFT라고 하는 것은 이제 QA 페어가 있어서 어떤 오브젝티브를 갖고 모델이 앤서를 잘 맞추도록 그렇게 학습이 되는 방법이고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QA 페어가 있는 게 아니고 퀘스천만 있고 모델은 그 퀘스천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생성해 보게 하고 그 생성된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서 모델이 좀 더 학습이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는 이런 QA 페어냐 아니면 Q만 집어넣냐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강화학습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주로 이제 게임에 등장하는 어떤 NPC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강화학습이 많이 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시로 들면 게임을 플레이하는 로봇이 행동에 따라 반응하는 이제 게임과 상호작용을 해나가는데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반복을 하면서 게임이 끝나면 그에 따라 얻는 점수를 통해서 다음 선택 방법을 최적화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화학습 NPC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LLM으로 그대로 옮겨보면 답변을 생성하는 LLM이 있을 때 답변에 대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주어주고 그리고 상호작용을 해 나가는데 주어진 입력, 그리고 프롬프트와 유저 쿼리에 대해서 또는 앤서에 대해서
최선의 단어 선택 방법, 아마 이제 모델을 선택하는 폴리시가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참고해서 단어 출력을 일단 제너레이션을 한번 해보게 하고 모델이 그리고 그런 제너레이션이 끝나면 그에 따라 얻는 점수를 리워드라고 해서 수치화해서 이런 리워드를 높게 주냐 낮게 주냐로 이제 모델을 학습하게 하는 과정을 강화학습이고 이게 이제 LLM 학습에는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딥시크 R1에서는 GRPO라고 하는 기법이 적용이 되었고, 기존의 강화학습에서 사용하던 것과 다른 것이 뭐냐라고 하면, 기존에는 LLM에 특정 지어서 LLM 모델이 일단 답변을 생성하게 한 뒤에 사람이 그 답변을 평가해서 이 답변은 뭐 한 4점짜리 답변이다. 이런 식으로 스코어링을 하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모델을 하나 똑같이 두고 그 모델의 프롬프팅으로 너는 뭔가 이벨리에이션 하는 뭐 프롬프트다 또는 어시스턴트 코치다 이런 식으로 롤 또는 크리틱을 부여를 해서 그런 서로 다른 모델이 생성을 평가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GRPO라고 하는 거는 이 크리틱조차 없게 만들고 크리틱 자체가 이제 어떤 모델의 기능을 유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크리틱을 두지 않고 그냥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그룹화된 LLM 모델을 둔 다음에 LLM 모델이 생성한 답변에 대해서 그 그룹이 얼마나 이 리스폰스가 좋냐를 평가하게 해서 그런 이 그룹에서 나온 피드백을 가지고 강화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마찬가지로 딥시크 R1에서 사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우선 딥시크 V3라고 하는 베이스 모델은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으로 진행이 됐고요. QA 페어로 된 데이터로 진행이 되었고 이런 것이 이제 리즈닝 오리엔티드 강화 학습이 진행이 되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파운데이셔널 모델로 딥시크 R1을 파인 튜닝하게 되는데 리젝션 샘플링이라고 해가지고 non reasoning 멀티 도메인 데이터와 그리고 렐러티브 데이터 샘플을 뽑아서 추가적으로 정제된 데이터로 SFT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GRPO를 통해서 강화학습을 수행해서 최종적으로 딥시크 R1이라는 모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